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오늘이 6월 13일 TAT 2급 시험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는 앞으로 TAT 2급 시험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당일날 제가 토요일날 일단 사무실에 나와서 녹화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에요.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시험지가 흑백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래 공식 홈페이지에는 오늘 지금 시간에 한 8시 정도 됐는데 오늘 지금 발표 난 거는 칼라로 나왔어요. 그죠? 파일로 올린 건. 근데 여러분 나눠준 건 흑백으로 나눠줬다는 얘기는 앞으로 계속 이럴 거라는 얘기죠. 아, 안타깝습니다. 왜 흑백으로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맴짓이에요. 좀 마음이 많이 편치 않네요. 사실 AT가 처음에 전 1회 때부터 시험을 봤던 사람인데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아, 어,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그냥 흑백으로 나왔었죠. 주로 글씨가 많았고, 그죠. 근데 그래서 실무랑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런 어떤 지적들이 많아서 뭔가를 좀 깨트리고자 출제가 됐던 실무 중심의 시험이 AT는 아니었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세무관리란 시험이 원래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세무관리란 시험이 이름을 바꿔서 세무실무라는 시험으로 원래 그래서 전산회계 운용사가 회계 쪽 전문 자격증, 국가 자격증, 세무 쪽 국가 자격증으로 세무실무란 자격증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국가 공인은 못하고 그냥 대한상공회의소 인증 단계에서 현재 더 진도가 안 나갔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약간 그 답보 상태에 있을 때 혜성같이 2013년도부터 시작했던 자격증 시험이 바로 AT 자격증 시험이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회계정보 처리, 세무정보 처리라고 했었죠. 지금 이제 회계실무, 세무실무라고 하는데 저는 1회 때 봤어요. 1회 때 FAT 1급을 처음 봤었고 그때 만점을 맞아서 표창도 받고 했거든요. 이 시험은 그 만점 맞으면 표창장 줘요. 예. 옛날에 TAT 2급 해커스 가다만 그 할 때 거의 뭐 회차마다 계속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 계속 만점을 맞으니까 계속 표창장이 왔어요 그때. 좀 민망했죠. 주는 한국공인회계사 입장에도 민망했고 받는 제 입장에서도 민망했고 막 그랬는데 그때랑은 지금하고 뭐 봤을 때는 좀 제가 많이 섭섭하네요. 이 옛날에 그런 어떤 칼라와 증빙이 나왔던 그런 실무 중심의 시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흑백으로 증빙을 낸다고 해서 그게 뭐 실무 중심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좀 마음이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나요? 칼라로 나왔다가 흑백으로 나오면 그렇잖아. 흑백으로 나왔다 칼라로 나오는 거랑 그지? 이러다가 만약에 한국세무사회가 칼라로 내면 어떡할 거야? 그죠? 이제 좀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썰이고요. 원래 리뷰는 썰 푸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볍게 이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을 보기 전에 전체적인 난이도를 좀 보면요, 그냥 평이했어요. 그리고 좀 FAT 1급 정도 수준에 있는 것들도 나왔고, 그래서 난이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이론도 하나 6번 문제가 하나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현재 같이 따지는 거 그것만 조금 그랬고 뭐 손상차손도 그렇고 기존의 TAT 2급에 나왔던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틀리려고 막 출제자가 막 작정을 하고 막 뭐 이렇게 내거나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6번 문제만 조금 그랬던 것 같고. 사실 근데 그렇죠. 기출 문제가 뭐 맨날 하만 나올 수 없잖아요. 뭐 상중하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조정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험생의 어떤 체감 난이도 말고요. 일반적인 어떤 그 수준의 난이도로 봤을 때 공부한 사람들이 합격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적정선에서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41회가 여태까지 봤던 회차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회차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만 흑백이라는 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자, 아무튼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가보죠. 자, A형 기준으로 지금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A형. 보면 항공에 1번부터 보시면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했어요. 2020년 1월 1일 특허권 취득을 위해 상한 의무가 없는 정보 보조금, 보통 예금 수령. 그러면은 2번이죠. 2번이에요. 답이. 상한 의무가 없는 정보 보조금. 받았을 때 회계 처리니까요.
그걸로 특허권을 만약에 취득한다 라고 한다면 3번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고 계세요. 문제가 좀 쉬웠으니까 얘를 냈으니 망정이지. 이 다음 분계가 얘예요. 이걸 가지고 특허권을 취득하면 이 분계가 나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분계를 잘 봐두세요. 알겠죠? 문제가 이렇게 마냥 해자같이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정부보조금 수령했을 때가 2번이고요. 그 받은 정부보조금을 가지고 특허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3번처럼 분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사실 이따가 이제 실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재료 입력에도 이게 나와요. 예, 이 분계가 3번 같은 분계가 실제로 출제가 됐죠. 예, 부가세까지 다 반영해서. 근데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3번처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 2번입니다. 스타트 좋네요. 자, 문제 2번을 같이 볼까요? 문제 2번도 뭐 그 바로 나오죠. 1번부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이 답이죠.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내가 제일 잘 나가잖아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자뻑이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가 없죠. 자뻑인데.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산 인식할 수가 없어요. 밑에 내용 나오죠. 예. 밑에 보시면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자가 창설 영업권이라고도 합니다.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도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다. 예, 답 1번이에요. 예, 무형자산을 다루고 있는 뭐 TAT나 전산세무 2급 뭐 하다못해 전산회계 1급 책에도 저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되어 있는 해설 지문이 나오죠. 터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오죠. 책이 다 똑같이 나와요.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2번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교환으로,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의 교환이라고 하면 이종자산의 교환을 얘기하는 거죠. 이종자산의 교환은 처분 손익을 인식을 하죠.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예, 이종자산의 교환의 경우에는 내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요. 4번 무형자산 창출을 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가 없다면 다 연구 단계예요. 예, 조금 이건 보수적으로 갑니다. 맞습니다. 자, 2번 정답은 1번이고요. 자, 3번도 엄청 쉬워요. 문제에선 x값을 구하는 거죠. 이건 뭐 순매입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뭐 밑에 보시면 나오죠. 예, 뭐 제가 풀어드릴 게 사실 없어요. TAT 2급 정도 수준 되시면 밑에 있는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을 몰라서 틀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건 이제 4번이 답이긴 한데 예, 그냥 이거는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왜냐하면 TAT 2급은 회계를 처음 배우는 분들이 공부하는 시험이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이 3번 같은 문제는 FAT 2급부터 사실을 배웠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죄송하지만 넘어갈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4번. 다음은 항공의 기말 재고자산에 관련 자료이다. 재고자산에 대한 게 하나 또 나왔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저가법, 비정상 감모. 예, 뭐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예, 요거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취득 단가 곱하기 장부 수량, 그 다음 취득 단가 곱하기 실제 수량, 그 다음에 시가, 순실현 가능가치라고 하죠. 여기서 실제 수량. 그랬을 때 요 둘의 차이를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고 하죠. 그 여기서 이제 정상 감모냐 비정상 감모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뭐 여기서는 다 비정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상관이 없고, 근데 그걸 구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문제 되게 쉽게 놨어요. 그냥 평가 손실이 얼마예요? 감모 손실이 얼마예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물어봤다고요.
그 쉬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 TAT 2급은 얘는 평가 손실이라고 합니다. 이 둘을. 그럼 저기다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취득 단가가 어디냐면 이거예요. 단위당 취득 원가가 취득 단가거든요. 그럼 1,000원. 그럼 얘도 1,000원이겠죠, 뭐. 그죠? 그다음 장부 수량은 장부상 재고 수량 이거예요. 곱하기 1,000개. 그럼 얘는 100만 원이죠. 그죠? 그다음 실제 수량은 얼마예요? 980개. 980. 그럼 얘는 얼마예요? 98만 원. 그러면 감모 손실 얼마예요? 2만 원 나오죠. 감모 손실 2만 원 빨리 찾아봐요. 이거밖에 없네? 와, 이것도 쉬워 심지어. 감모 손실을 하나만 더 2만 원 넣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답 그럼 2번이네? 그죠? 근데 맞아요. 이게 시가가 얼마예요? 시가는 요거 950원 곱하기 980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잠깐만 950 제가 지금 답을 안 보고 하는 거라 곱하기 980 잠깐만 내가 더 왔어 950 곱하기 980 네, 93만 1,000원이에요. 그럼 그래서 49,000원 차이 나오네. 예. 그러면은 요 둘 간의 평가 손실은 49,000원. 그럼 맞네. 예, 답 2번이에요.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이거는 여러분은 뭐 전산세무 2급이나 TAT에서 다 공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그냥 뭐 회계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건 어렵죠. 근데 보통 TAT 2급 도전하시는 분들은 전산세무 2급 정도의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수준으로 보면 이건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답 2번. 예. 5번 갈까요? 이것도 되게 쉬워요. 이걸 줬어요. 일단. 예. 이게 이제 서로 반대되는 개념의 내용이 상충할 경우는 토하고 난 나머지를 계산한다. 이거죠. 예. 답 그래서 4번이 되는데 왜 4번인지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우선 내용을 보시면 자본 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1,000주 주당 12,000원 액면금액 주당 만원이래요. 그러면 원래대로라면은 그쵸 1,000만원짜리를 1,200에 했으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원래대로라면 200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 현금이고 근데 이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깐 나머지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16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예요. 예. 200만 원만큼 초과 발행했는데 40만 원만큼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면 이걸 상계 후 나머지 잔액만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상계를 해주는 처리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예. 사실 뭐 이거는 이게 작년에 전산회계 1급 문제의 실무 문제로 비슷한 게 한번 나와갖고 경을 쳤죠. 2월 달에도 한번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갖고 경을 쳤죠.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건 TAT 2급 치고선 쉬운 문제라는 거죠. 예. 답은 4번이고 뭐 밑에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조건과 우선 상계한다. 뭐 이런 내용 나와요. 그죠? 요 내용을 이제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한 주식 발행 조건과 우선 상계한다. 예. 그렇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 아, 이게 제가 이제 카페 저희 회원님한테 제가 실수를 해서 제가 오늘 저기 오랜만에 머리를 자르러 2달 만에 머리 자르러 미용실 갔는데 핸드폰을 보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질문이 오니까 또 이게 얼마나 시험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다급해요. 그죠? 여러분들 뭐 다급하니까 막 사실 전산세무회계야 뭐 그렇다 치지만 AT 같은 경우에는 한 저녁 7시 반쯤이면 공식 답안과 데이터를 다 주는데도 해커스 금융의 그 실시간 가답안에 막 답안 올려달라 부분 점수 얼마냐 합격 때까지 이제 기다리셔야 되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인 또 공부 플랜이나 취업에 관련된 준비 플랜이 다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빨리 알고 싶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다가 이렇게 미용해 주시는 그 디자이너분한테 헤어 디자이너분한테 잠깐만요 저 급한 답을 좀 빨리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옆에서 막 바리깡으로 부앙 밀고 있는데 혼자 막 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못 봤어요. 인식할 총수익. 아 저희 회원님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매출액만 놓고 봤어요. 그럼 1번이 답이거든요. 이게 그 바보같이 2번이 답인데 예.
밑에 정답은 조금 헷갈리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 해설을 보시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걸 베이스로 말씀드릴 건데, 우선 연금연가계수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연금연가계수는 동일한 금액을 매년 연속해서 지급했을 때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10만 원을 만약에 곱하기 5년씩 받으면 실제 가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명목 가치라고 하는데 50만 원이죠. 근데 이거를 5년 동안을 만약에 현재 가치로 생각해 보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7만 9천. 예. 실제 가치는.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효이자율 10% 5년의 연금연가 계수라는 얘기는 유효이자율이 10%고 그 10% 기준 하에 10만 원씩 5년 동안 연속해서 받는다면, 얘는 지금은 50만 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37만 9,080원밖에 가치를 못 한다. 그 내용이에요. 이 얘를 뭐라고 하는지, 이제 원금의 현재 가치라고 하죠. 원금.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10만 원. 이건 수익에 대한, 매출에 대한 현재 가치예요. 매출. 예. 근데 이제 매출에 대한 현재 가치 이거죠. 그죠? 근데 이자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는 물론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자가 얼마예요? 10만 원에서 곱하기 10%를 하는 게 매년 이제 만 원씩 이자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자도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자의 현재 가치는 만 원 곱하기 3.7908 이렇게 해서 37,908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 41만 6,988원 이렇게 나와요. 혹시 모르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맞는지. 379080 더하기 37908. 네, 맞네요. 이게 원금의 현재 가치와 이자 현재 가치를 다 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단순하게 그냥 현재 가치를 반영한 매출액만 가지고 따졌는데 그게 아니고 이자의 현재 가치도 따져야 돼요. 예.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조금 부족해요. 예, 뭐 이렇게 이자에 대한 것도 계산을 하고 뭐 이렇게 뭐까지 단서를 더 넣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 회계관리 시험, 회계관리 1급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3.1회계 법인. 거기랑 재경관리사에서 아주 좋아하는 문제거든요. 그쪽 류의 문제들에서 많이 다뤄요. 사실 AT나 전산세무에서 다루는 형태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근데 어쨌든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6번은 뭐 틀릴만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 좀 어렵죠. 저도 실수했고. 예. 앞으로 그래서 AT 시험이든 전산세무든 미용실 안 가려고요. 그날은. 예, 대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 문제 7번 같이 볼게요. 2020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구입했대요. 결산이라 같이 회수 가능액을 산정했대요. 이 뭐 사자마자 손상이 났어요. 예. 기계장치가 300만 원이고 내용일수가 5년 정액법 잔존가치 100만 원. 잔존가치 1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갖고 5년 동안 상각이네. 그리고 회수 가능가액 230으로 산정했대요. 그럼 간단하게 나오죠. 이건 부분재무상태표 그리는 게 관건이긴 한데 보세요. 5년. 그 다음에 취득원가 300. 그죠? 잔존가치 얼마라고? 잔존가치 100.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200이잖아. 맞죠? 그럼 1년에 얼마 상각돼요? 40. 그죠? 1년에 40만 원 상각되죠? 그럼 부분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볼까요? 부분재무상태표의 기계는 얼마예요? 기계 3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죠? 40. 그러면 원래는 장부금액이 얼마예요? 260. 그럼 260인데 260짜리가 240, 30으로 마이너스 30만 원만큼 뭐를 한 거예요? 손상차손을 발생을 한 거죠. 예, 손상차손. 네,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30만 원. 네, 밑에 보면 뭐 제가 풀어드린 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다음 8번.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인데 회계 추정의 변경,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어요. 그 하나 키워드를 드리면 요 감가상각 방법만 법이고요. 나머지는 다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 정책의 변경, 저것도 옛날에 정책의 변경이 있었는데 지금 추정의 변경으로 갔는데 회계 정책의 변경이요. 뭐뭐 법에서 주로 뭐뭐 법으로 바뀐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거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물론 얘도 법에서 법으로 바뀌는 건데 얘만 빼놓고는 대부분 다 내용연수, 잔존가치, 그 외에도 뭐 대손율 이런 것들은 추정의 변경이에요. 근데 뭐 감가상각 아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바꾼다. 지금 보이시는 거 저거요. 저런 거는 정책의 변경입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단순 암기 문제일 수도 있고 보통 저는 그냥 수업할 때 요거 그냥 간략하게 이론 설명만 해주고 이런 거 나오면 후배 파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런 거는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됐고 자 이제 세 번 문제로 가볼까요? 아 마음 아파 흑백 아마 오늘 시험 보신 분들 이걸로 푸셨을 거예요. 그죠? 흑백. 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근데 난이도는 쉬워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되게 애매한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1번 보시면 승호 사업자가 상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개인적인 공급이죠. 간주 공급 부가세 과세를 간주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고 간주 공급 중에 개인적 공급이죠. 자개사폐 중에 개. 그다음 사업자가 폐업한 후 있잖아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는 폐업 일자로 다 과세를 해요. 왜냐하면 이 이유 때문에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과세하는 이유는 폐업한 후에는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폐업 시 잔존재화가 폐업 이후가 아니라 폐업하는 때로 딱 그 정해 놓은 거예요. 그 공급 시기를. 수지는 맞아요. 왠지 틀린 것 같지만 현민이 틀렸어요. 아마 2, 3번 중에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사업자가 무상으로 근데 용역이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는 과세를 안 하죠. 대신에 사업용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용역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죠. 일반적으로 용역의 공급은 자가 공급, 무상 공급 모두 과세를 안 합니다. 그다음 조세를 물납 과세 안 합니다. 맞죠. 그거 말고도 뭐 사업의 포괄 양도도 있죠. 답은 현민 3번. 밑에 이게 나와 있죠. 사업용 부동산 임대 용역 제외. 얘는 과세하고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고 10번을 볼까요? 10번 영세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영세율 옳은 것은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부가세법상 제반 의무를 이행하죠. 면세가 안 하죠. 다음 과세 표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그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죠.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 면세사업자는 면세를 포기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기술연구 용역, 학술연구 용역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죠. 틀렸고. 그리고 한 번 면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못 들어와요. 뭐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영세율은 부가세 역진성 완화는 면세죠. 소득의 역진성 완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쉽게 나왔어요. FAT 1급 정도 수준의 문제였죠. 자, 11번을 같이 볼까요? 계산하는 문제인데 매출세액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게 제가 좀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있어갖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용 책도 한번 오늘 뒤적거려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촉이 맞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은 좀 옮겨 적어 드려 볼게요. 자, 우선 볼게요. 이거 갖고 좀 논란이 많았어요. 오늘 보니까 가다반 뭐 하시는 분들 보니까 되게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이거를 단기 할부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일단 답만 말씀드리면 장기 할부예요. 일단 그렇고 일단 예를 볼게요. 매출 매출액이 100만 원이 차감되지 않았다라면 빼서 1,900으로 일단 공급가액을 계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체이자는 뭐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뭐 포함되어 있다. 가타부터 말이 없으면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문제인데 이게 장기 할부 판매의 그 조건이 뭐냐면 인도 기준이거든요. 인도한 날짜가 4월 1일이죠.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나야 되니까 3월 1일 다음 연도, 그리고 3월 1일 이후까지,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면,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만약에 3월 31일까지라면은 그때 단기할부 판매인데, 문제 보시면 4월 30일부터 분할 지급이니까, 그죠? 인도일 기준이에요. 돈 받기 시작한 날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4월 30일부터 3월 31일까지인가요? 12회 분할이니까 이렇게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근데 4월 1일부터 이날까지가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할부 판매예요. 이게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좀 헷갈려서 봤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근데 출제자는 의도를 하고 낸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장기할부 판매로 알게끔 힌트를 준 거죠. 4월 1일에 있는, 이게 여기서부터 1년을 따지셔야지, 여기서부터 1년을 따지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1년 이상 되어야 되고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면 인도일로부터 최종 할부금 부불금을 납입하는 날까지가 1년이 넘어가면 장기할부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 그 납부일부터 1년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도일로부터 마지막 납부일까지가 1년이 돼야 돼요. 그러면 4월 30일부터 1년을 따지는 게 아니라 4월 1일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4월 30일부터 12월 분할 매월 말일이면 3월 말일까지니까, 그죠? 그죠? 맞죠? 나 지금 헷갈려. 4, 5, 6, 7, 8, 9, 10, 11, 12, 1, 2, 3.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죠? 근데 이게 4월 말 기준이니까 4월 1일이면 한 달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죠? 그죠? 13개월로 봐야지 거의. 그러면은 이거는 장기할부가 맞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쨌든 너무 막 지저분하게 썼는데, 어쨌든 이건 무시. 얘는 그래서 1900, 그리고 얘는 1200이라고 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100만 원씩 곱하기 4, 5, 6 3개월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합친 금액 2200이 공급가액이죠. 그래서 여기에 10%에 해당되는 얼마? 220만 원이 부가세. 그러니까 답 1번이에요. 이렇게 밑에 있는 정답을 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조금 애매했죠. 자, 소득세로 넘어갈까요? 항상 이 AT는 정해져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가 재무회계, 그 다음에 9, 10, 11 이렇게 세 문제가 부가가치, 12, 13, 14, 15 네 문제가 소득세,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소득세가 한 문제 더 많아요.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 납세 의무.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아니죠. 이건 비거주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틀렸고, 거주자는 무제한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가 있죠. 과세 기간 중 폐업을 했다. 그래도 1월 1일부터 폐업일이 아니라 무조건 12월 31일입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3번, 거주자가 사망을 했다. 그러면 돌아가신 날까지. 맞습니다. 요거는 맞아요.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공동사업 합산과세인 경우에만 연대납세 의무가 있고요.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합산과세가 아니라면은 그건 없어요.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정당한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그건 인별과세 원칙을 따라갑니다. 틀렸고, 답 3번인데 해당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이것만 읽어볼게요. 자, 현행소득세법은 인별과세, 개인별과세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지분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작성한다든지, 뭐 이렇게 명의 분산 목적, 탈세 목적으로, 조세 포탈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당의 계산 부인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각각 납세 의무를 지고 연대납세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13번,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했어요. 옳지 않는 것.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근로소득이에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근로소득이에요. 야, 근데 이건 조금 너무했다. 법인세 안 배웠는데 그죠? 근데 이걸 인정상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출자 임원 사택을 제공받아서 얻는 이익은 이 근로소득. 이것도 사실 법인세법으로 보면 아는데, 이건 뭐 어쨌든 이거는 맞습니다. 출자 임원은요 주식도 갖고 있고 회사의 경영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워가 센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택을 제공받는다. 이거는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데 비출자 임원이나 일반적인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거 일종의 기숙사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외국 기관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내국인처럼 근로소득 공제 적용합니다. 이런 건 없어요. 4번이 정답. 밑에 뭐 나와 있죠, 똑같이. 자,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뭐 차분히 풀어보면 또 풀 수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국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원천 징수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경비가 없다. 경비가 없다가 포인트예요. 사실 이 문제에선 경비가 없다. 자, 보세요. 국내 예금 이자 이거는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죠. 이따가 근로소득관리에서도 이거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러면 조건부 종합과세이기 때문에 얘는 분리과세 적용이 됩니다. 왜냐면 2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합산하는 게 없어요. 자, 그다음에 근로소득 금액, 일용 근로자가 아니면은 2천만 원 모두 다 근로소득 금액에 포함을 하겠죠. 얘는 종합과세, 근로소득. 그다음에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은 금품, 권의 양도나 권의 대여는 기타 소득이거든요. 기타 소득. 그런데 이 산업재산권의 양도나 권의 대여 같은 경우에도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면 일시적인 우발적인 거니까 기타 소득이에요. 그러면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60%가 의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800만 원에서 862 48 480만 원만큼의 필요경비를 의제해 줘요. 이 60%를. 그러면 얼마예요? 320만 원만큼이 기타 소득 금액이 되죠. 얘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에서 초과가 되죠. 제외입니다. 왜요? 300만 원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종합이 돼요. 딱 300까지는 가능한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2천만 원 종합소득, 그죠? 근로소득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 320만 원. 두 가지를 더한 2,320만 원.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요 정도 수준에서는 TAT 2급 난이도로 봤을 때는 한 중 정도 되는 난이도예요. 상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 정도 지식을 가지셔야 사원 등록이나, 그죠? 우리 연말정산 또 사원 등록,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그리고 연말정산에 관련됐을 때 우리가 뭐 소득 여부, 공제 가능 여부 또 판단할 때도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 수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역시 종합소득 공제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같이 볼게요. 1번.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하여는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토탈로 합니다. 맞습니다. 1번이 답인데요. 2번.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만 200만 원 있다. 배우자 공제 안 돼요. 종합퇴직 양도 합쳐서 100만 원 넘어가면 안 되죠. 그 다음.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종합소득 공제는 다른 소득에서 해주진 않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합소득 공제 2월도 안 돼요. 단기분에 다 정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시 장애인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게 왠지 그럴싸해 보이는데 나이 제한이 없는 거지 소득 금액 제한은 있죠. 이게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5문제를 풀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한 이렇게 평이한 수준이었다고 봐요. AT가 그래도 그 4단계의 자격증 시험 중에서 중간 단계 정도 되는 자격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AT 2급이니까 TAT 1급 바로 밑에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면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난이도는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또 중간중간 쉬운 것도 있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15개의 문제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두 개 정도는 어려운 게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또 그 외에 한두 개 정도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만든 완성도로 따지다 보면 괜찮은 완성도 같아요. 저는 뭐 이번 회차는 난이도 조정이 이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조정이 잘 된 그런 회차인 걸로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거래자료 입력으로 실무 수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